다음은 신상 발언하세요. 일단 국감이 중지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 입장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부터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이슈를 얘기했던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 언론 보도에 됐거나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국감에 성역이 없어야 되고 불러서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하시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어제부터 제가 발언을 지금 한 5차례 정도 발언 기회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제가 온전하게 발언을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얼마나 세길래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저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발언하는데 아까 지금 저는 사실은 위원장님께 어떤 사감도 없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평소에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독 김현지 실장 얘기만 나올 때만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끼어드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를 소위 말하는 아까 그 표현대로라면 야지를 놓는 거죠. 네, 조롱하고 야유를 보내는 것이 너무 반복됐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에 어떤 막말이 있고 제 생각에 변함은 없지만 국감의 파행을 막고 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향후 제 발언에 대해서 끼어들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글을 내리고 유감 표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김현지 부속실장이 민주당에서 오전 중 주장한 이유는 오후에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을 비워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얘기를 했고 저희는 7분 주질의 때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을 해서 질의응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공지가 새로 떴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이고 국회가 결의하면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게 하겠다. 또 이런 공지가 떴습니다. 지금 본인은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고 아마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 비서실장께서도 뭐 그 의지는 존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우리 국회 일반 간사 협의하시죠. 네, 하십시오. 우리 여야가 일반적인 그 협상을 할 때요. 김현지 이 실장은 오전 중에 출석하는 걸로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이게 안 됐잖아요. 협의가 안 돼서 결국은 다른 일반 증인들조차도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진석, 그다음에 김태효, 김성훈, 윤재순 이런 대통령실 핵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고 그 증인 신청을 요구를 했는데 이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김현지 실장만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거는 비례 원칙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양 간사 합의하고 오시죠. 네. 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북 경산의 조지현입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우선 뭐 에이펙 정상회의 잘 치르신 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실장님께도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름 석자만 나오면 시끄러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다 보셨을 텐데 이게 단순히 어떠한 정권이든 이게 이재명 정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정권이든 그 권한 밖에 자기의 권한을 넘어선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은 늘 어떠한 정부를 불문하고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람, 근데 총무비서관을 하다가 부소실장까지 하는 분, 그러면 얼마나 최측근이라고 국민들이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신상도 몰라. 그러니까 과거 일은 묻어두더라도 그럼 총무비서관이 돼서 총무비서관이 대부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관할하지 않습니까? 살림도 관할하고요. 근데 이런 분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인사에 대해서 뭐 이런 대통령의 의중을 통보한다든지 이런 게 보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접했단 말입니다. 또 부소실장으로 이동을 하고 나서는 최근에 제가 모 영상을 보니까 에이펙 정상회의의 기자회견장에 보니까 뭐 이렇게 그 포디움을 이렇게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소실장님께서. 그러면 부소실장이 홍보기획비서관 역할도 하는 것 같고 의전비서관 역할도 하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저분은 어떤 일을 하는 걸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실장님? 네.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전에 언성이 좀 높아지시던데 냉정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비서실장님께서는 대통령 대면 보고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전 뭐 하루에 요일마다 좀 경우가 다른데요. 월요일 같은 경우나 월화수 정도는 아마 4시간 이상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직원도 자주 하십니까? 직원 직원. 그럼요. 네.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여당 대표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님. 네. 정청래 대표님과는 뭐 소통을 자주 하십니까? 국회와 소통을 특히 여당과 일상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하시지는 않는 편입니다. 직접 하시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실장님께서 또, 전달하십니까? 대표님의 당대표의 말씀을 대통령께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 실장님께서 대통령이 실장님께서 직접 본인이 실세라고 하셨으니까 대통령 입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실장님의 말씀이 네. 지금 이 대통령께서 이 국회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야 대치로 정말 그 극한 대치 이거에 대한 원인은 뭐고 어떻게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책임이 무겁습니다만 여야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사정과 대내외적인 상황들은 매우 위기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힘을 합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를 바라고 당연하죠.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야 관세 협상해온 거 입법화한다든지 이런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물론 야당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여당도 책임이 적지 않은 거
통감하시죠? 네, 제가 뭐 직접 다 여야를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8월 달에 야당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다.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여야 협치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시를 하시거나 대통령께서 말씀은 없으셨습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하면 또 다른 파장이 있을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양당의 대표님과 만나시고 대통령께서는 야당의 대표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감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어졌던 일련의 행보들과 메시지가 저희 대통령실에서는 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좀 있어서 그 뒤로 연락이 잦아지지는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무수석께서는 민주당의 입장이나 취지에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의 차이가 난다. 대통령이 수석께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냐고 질문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수석님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희가?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나와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속도와 온도가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법안이나 어떤 현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 전반적인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 이제 개혁의 내용,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데 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가끔 거칠거나 이런 것 측면에서 걱정하시는 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최근에 재판 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반대 입장을 한다고 민주당에 전달한 걸로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재판 중지법 중단은 그래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의 생각을 여쭙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실장님 생각도 말씀해 주시고 대통령께서 당연히 이런 연장선에서 다 모든 걸 얘기하셨겠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토론하거나 공개적으로 논의해 본 바는 없다는 말씀 명확하게 드리고요. 제 개인 그러면 잠깐만 제가 네, 시간이 네, 좀 부족해서 그러면 대법관 증언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추진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법관에 대한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대법관 증언법 말고 앞에 게 뭐였죠? 제가 죄송합니다. 법왜곡죄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제주도에서 판사들이 노래방 가고 뭐 이랬던 사건들이 하나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판사들이 사회적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유난히 판사들끼리 관계로서 문제가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제 개인의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다섯 당을 차지한 민주당 이렇게 하는데 굳이 법 왜곡죄니 대법관 증언법이니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여당인데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뭐가 무서워서 사법부가 뭐가 무서워서 그런 법이 필요해요. 자, 마무리해 주세요. 이해 숨지 말고 이런 입장도 분명히 민주당이 정확하게 밝히 주셔서 정리해 주셔야 경쟁이 끝난다.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야당 의원님들께서 계속 비선하면서 부속실장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 부속실장이 뭐 샤넬백을 받았습니까? 디올백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고속도로가 휘는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예? 아니,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 사실로 망상에 빠져서 소설을 쓰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고장난 녹음기처럼 똑같은 말 계속하시니까 또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백광현 통화 녹취 이거 예비 등록 후보 등록 앞두고 합법적인 대선 비용 자문한 내용이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이거 오히려 박상용 검사가 계속 회유 협박했는데 이화영 변호인하고 사적인 통화를 할 만큼 끈끈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수상한 점이 발견되고 있고 지금 대북 송금 사건 조작인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 조사받을 생각하니까 겁나서 하는 게 부속실장 공격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기 동부연합 이거 철진한 색깔론이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하는 다른 것들 더 언급할 가치가 없어 지나가겠습니다. 저도 제 질의 시간이 소중하니까
자, 왜 자꾸 이러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녹음기 같이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네요. 윤석열의 불법 개헌, 국정농단 덮기 위해서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부속실장을 마녀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을 드리면 무슨 그 이름 세 글자만 나오면 다 몰려들어서 뭐 한다 하는데 틀린 말을 하실 땐 계속 그랬습니다. 유독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박근혜 또 윤석열 정권 때 비선에 내내 시달리고 끌려다니다가 탄핵당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꼭 비선이 있을 것만 같습니까? 제가 진짜 비선 노상원, 김건희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비선 최순실은요, 노상원, 김건희에 비하면은 비선도 아닙니다. 먼저 노상원, 내란 속의 윤석열의 진짜 비선으로 대한민국 장성들을 패스트푸드점에 집합시켜서 내란 모의하고 군 인사까지 개입했습니다. 정치인 살생부 만들어서 체포, 사살, 전쟁을 유도하는 부품까지 모의한 대한민국 국군의 군기 문란 일으킨 역대급 비선이죠. 비서실장님, 이렇게 네. 노상원처럼 대한민국 군대를 움직이는 비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자, 김건희 볼까요? 이 정권하에서 대통령은 V1, 김건희는 V0라고 불렀던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대통령 그 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국가교육위원장 개인 비서처럼 부리고 어좌에 앉아서 왕놀이했죠. 금거북이 명품 받으면서 온갖 국정운영 개입했습니다. 비서실장님,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인 김건희, 노상원에게 비화폰 지급했는데 이거 불법 아닙니까?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노상원이 비화폰으로 대통령실과 장관들에게 직접 지시하는 거, 이거 국정농단이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측근 학폭 무마에도 이런 연락을 하는데 지금 김건희 측근 김승희 전 윤석열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사건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밝혀진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승희의 자녀가 학폭으로 출석 정지 긴급 조치 결정된 후에 김건희가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 48초간 통화합니다. 이 통화를 통해서 학폭을 무마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핵심 내용인데요. 지난 10월 3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감으로 증인으로 장상윤 전 차관이 나왔어요. 그런데 학폭 얘기 한 적 없다. 통화 내용에 그 이야기를 하다가 더 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수능 킬러 문항, 국립대 사무국장 개편 등 교육 현안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다. 김건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폭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하려다가 오히려 이 교육 정책에 대해서 김건희가 교육 농단을 벌인 것을 실토하게 된 겁니다. 비서실장님, 영부인이 차관에게 이렇게 전화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상 어떤 공식적인 직위나 권한이 있습니까? 네, 그런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행위입니까? 정상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김건희가 공무원에게 어떤 우려를 표명했더라면 직접적인 지시나 명령이 아니더라도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압력이나 영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국감에서 제가 당시 학폭위 녹취록을 입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폭위 심의에 누군가가 영향을 받은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학폭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학폭위원장에게 성남교육청 장학사가 강제 전학은 안 된다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요.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도교육청에 문의하면서 학폭위 조치를 뭐로 하지 이렇게 보고하고 강제 전학 조치가 나오지 않도록 점수를 조작하고 조정하는 과정들이 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제가 교사 시절 학폭위를 담당했는데 이것은 이 심의 과정은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겁니다. 비서실장님, 만약 대통령실 직원, 특히 고위 공직자가 자기 자녀의 학폭 무마하려는 사실이 공개되면 대통령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저희는 즉각 해임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당 사안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후에 대통령실이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게 당일 14시 28분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는 당일 16시에서 19시까지 대통령실 공직기강 업무 담당자 2명에게 설명했다는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기강 업무 담당자가 한참 조사를 하고 있던 중인 18시 11분경에 김승희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표를 수리했다. 이것은 김건희가 연루된 또 하나의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고 감찰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죠. 또 다른 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당시 공직기강 조사 보고서를 의원실에서 요구를 했는데
전임 정부의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모두 이관돼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숨길 게 많으면 다 이렇게 모두 이관을 시켰는지 의문이 들고요. 비서실장님, 본 사안의 공직기강 조사 보고서가 대통령 기록물로 이렇게 지정이 된 건지 아니면 또 아까 많이 폐기했다고 하셨는데 폐기가 된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전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인 통제, 감찰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고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비선 개입, 감찰 무력화, 또 권력형 은폐 의혹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질의 답변할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제보가 들어온다면 바로바로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시스템으로 만드는 데는 조금 더 많은 저희 내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선 이해하면서 국장 방향 보시는데요. 마무리해 주시죠. 국정 발목 잡기 정치 공세를 중단하시고 제대로 된 운영에 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광주 북구 전진숙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정진실장님 두 분 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이원적인 계엄이 있던 날 김건희 씨는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에서 이미 뭐 언론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박동만 성형외과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머물렀던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성형외과 의사 박동만 씨는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됐고 23년 파리 순방과 24년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자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다 이야기 지금 현재 특검에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개인이 아니고 국정을 농단한 사실상 공인으로 김건희를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 당일에 김건희 씨 행적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프로포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프로포필이 어떤 겁니까? 그 약간 항정신성 예. 마약류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수면 내시경을 하거나 수술 목적으로 사용해서 전신 마취제입니다. 네. 그 외에 불면증을 안하거나 프로포필을 맞고 푹 잔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맞는 사람들 오남용이라고 해갖고 이런 강력한 마취제인데 프로포필 중독, 마약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24년 12월 3일 날 계엄이 있던 날 김건희 씨 행적을 식약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박동만 성형외과 방문 가능성이 굉장히 지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4년 12월 23일 식약처는 개인정보 때문에 환자명, 생년월일을 가린 채 제출했습니다. 50대 여성이 12월 3일 계엄 당일날 박동만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프로포필 처방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두 번째 봐주시기 바랍니다. 25년 10월 24일 식약처의 답변입니다. 72년생 여성이 이 성형외과 박동만이죠.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프로포필 처방을 받았던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25년 9월 13일 김건희 변호인 유정아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김건희 씨의 12월 3일 계엄 당일 성형설에 대해서는 그 밤에 무슨 성형이냐 쓰러져서 수액 맞고 치료 정도 한 것이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놨는데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하니까 제가 10월 29일이었습니다. 이번에 12월 3일 계엄 당일에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 프로포필과 같은 비급여 진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을 맞았거나 이렇게 하면 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급여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김건희 변호사의 언급, 이를테면 아까 유정아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식약처 자료를 다 종합해서 보면은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강남 소재 성형외과를 방문했고 건강보험급여가 되는 간단한 수익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비급여인 프로포필을 맞았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정책실장님. 예.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건강보험이 보장률이 낮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비급여를 많이 처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좀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동만 성형외과를 그러니까 23년 8월 1일에 이전을 해서 새로 개업을 하게 됩니다. 예. 업계에서는 김건희 맞춤형 성형외과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단 한 명의 건강보험 환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전부가 비급여 진료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비급여만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국주보 그래서- 상의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처장님 말고 오늘 경호처장님, 규조실장님 나오셨죠? 예. 네.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제보들을 좀 받았습니다. 의학, 제약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인데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전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은 마약류 의약품이 공급됐다고 합니다. 특히 체면 진정된 프로포필이죠. 이전에는 공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대통령실로 공급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실관계 조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경호처에 의무실이 있습니다. 마약류는 전문 의약품에 속하기 때문에 의무실에서는 전문 의약품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무실뿐만 아니라 서울지구병원이 있으시죠? 거기는 누구 그렇습니다. 담당입니까?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대통령 비서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비서실에서 확인하셔서 관련 정보에 관련해서 조사를 반드시 하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운영위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정치검찰과 윤석열 정권은 기소 조작 등 이재명 대통령 악마에 의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챙겨왔습니다. 지난 1일 대장동 판결에서 민간업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 맞죠? 네. 예, 이번 국감에서 또 다른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김현지 실장입니다. 사실을 계속하면서 애곡하고 악마하고 이러면서 마치 비선 실세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저 광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담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광주 맞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페이스북에 김현지 실장이 성남 소재의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를 다녔다면서 당시 교수였던 지금 현재 산림청장이죠. 김인호 산림청장의 제자라고 밝혔습니다. 대학교 맞습니까?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명대학교 졸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검증을 통해서 경기도 공무원 그리고 의원실 보좌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서 일부에 이렇게 허술한 사람들을 임명하고 이런 시스템 아니죠? 네. 자, 저는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비서실장님께 요구합니다. 가짜 뉴스가 이렇게 행행하고 허위 뉴스가 계속 허위 사실이 입각해서 소문을 계속 낳고 있는다면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비서실장님이 단호하게 법적으로 전 조치할 것을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을 운영하면서 대통령실의 무게와 고난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에 조심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대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넘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매우 심각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고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방식으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서울에서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부산 동래구 서지영 의원입니다. 그 의사진행 발언을 항상 따로 별로 안 주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알림이 나왔었죠? 김현지 부속실장이 대기하고 있다는 알림,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몇 시 알림을 내는 것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대통령이 결정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요. 오후 한 4시쯤 나왔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 오늘 뭐 오전에 출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오전에도 아마 계셨을 거고 오후 일정 수행하지 말라고 경내에 대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김현지 실장은 경내에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강훈 실장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셨다고 기사에 나와 있고요. 제가 인지하게 된 시점은 4시 정도입니다. 미리 아셨던 게 아니고요. 워낙에는 출발을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당초에 TV조선에서는 이미 강훈식 실장은 알고 있었던 것이고 우상호 수석은 몰랐던 것 같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대처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허위 사실입니까? 예, 그래서 기사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사실이 아니니까요. 예. 그럼 대통령께서는 언제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국감장에 있어서 대통령 네네. 지시사항을 실시간으로 보고하지 못했고 네네. 알림이 뜬 때 저는 실제로 확인했다. 오후에 그러니까 오후 일정을 수행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하셨다면 사실상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실장께서 오후 4시경에 알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의원님 알림이 오후 아시겠지만- 4시경에 나왔는데 실장께서는 본인도 알림 보고 하셨습니까? 미리 연락 안 받았습니까? 네, 몇 저- 시경에 연락 받았습니까? 저 국정감사하고 있어서 핸드폰을 네네. 따로 보거나 연락을 중간에 받지 오늘 못합니다. 휴식과 파행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그때까지는 그런 거 뒤에서 쪽지를 안 줍니까?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수석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시간 중단해 주세요. 네, 네. 수석님은 언제 알았습니까? 저도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아,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까? 저희가 여기 국정감사장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상의할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김현지 실장한테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은 오후 일정에는 수행하지 말라라고 지시하셨다면 오전에 지시하셨을 것인데 정무수석께서도 언론을 보고 알고 실장께서는 오후 4시경에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저희는 오후 일정에 부속실장이 동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일정에 동승하는 네, 것을 대통령 알고 오후 있었고요. 일정에 동승하는 것을 그러니까 알고 대통령께서는 오전에 지시하시고 사실상 하루 종일 경내에 대기를 했는데 여기 나와 계신 분들께서는 아닙니다, 의원님. 김현지 그거는- 부속실장이 대기하고 있는지 없는지 몰랐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알림을 낼 때쯤이야 다들 인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원님 좀 잘못 알고 계신데요. 오전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요. 대통령은 오후 일정에 수행하지 말라라는 건 오전에 지시하신 거 그거는 아니겠습니까? 의원님의 생각이고요. 네네.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오후 일정에 수행하지 의원님- 말라는 거는 오후에 지시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게 아시겠습니다만 헬기 타기 직전에 그런 지시를 한 그게 것으로 몇 시경입니까? 추정됩니다.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의원님의 답변에 성실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전에 지시했다면 저희가 아마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전에 지시가 없었고 대통령의 오후 일정에 원래 동반해서 가게 될 계획이었었는데 네네. 아마 저희들의 추측으로는 오후에 지시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대통령 그리고 오후 일정 시작이 몇 시입니까? 그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마 재해 일정인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보도에 나왔는데 그것도 얘기하기 어려운 겁니까? 재해 일정 시간은 때문에 가신 거예요? 시간이나 장소를 말씀드리는 공개 일정이 것입니다. 아닙니까? 네, 공개 그러니까 적어도 그게 제가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것이 네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통령의 알겠습니다. 동선을 말씀드리는 네, 건 적절치 무슨 말씀인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후 일정에 동행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셨다고 했고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연락을 제때 못 받았다고 했고 심지어 우상호 수석은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장께서는 연락을 한 오후 4시에 알림이 나갈 즈음에 알았다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 보도를 보고 느낀 것은 뭐냐면 대통령께서는 마치 국회를 존중하는 듯 대기를 하라는 지시를 하셨다는 지시쇼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현지 실장은 오늘 하루 종일 대기했다는 대기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저는 정부 여당이 이런 거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도 이거 모르고 앉아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거부쇼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합의를 운운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삼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아무것도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우상호 수석입니다. 우상호 수석이 오늘의 의문의 1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영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현지 실장님 본인의 의지로 이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네. 실장님께서는 그 대통령의 인사의 안목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참 안목이 높은지 어떤지 우리 정부의 내각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국무위원과 대통령실은 수석들만 인적사항이 공개되기 때문에 확인된 사람들만 봤을 때 총 정가 합계가 이재명 정권은 총 정가 합계가 31범입니다. 비서관들까지 다 알려지면 행정관들까지 알려지면 아마 한 100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정부가 아니라 전과정부죠. 31범인데 이게 아이스크림이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전과정부가 되노니 온 국민들이 부끄러워서 참 낯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그중에 다음 PPT 주시죠. 예, 음주운전자 5명. 그다음에 강원식 실장님도 있으시더라고요. 무면허 운전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전과자들만 6명입니다. 보니까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통령의 안목입니까? 먼저 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강원식 실장님은 무면허 운전은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전과가 있습니다. 이거 사람을 치어야만 생겨나는 전과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을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설명해 보시죠. 한 번도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네, 의원님 이게 누구를 다치게 했습니까? 이거 잘 처리됐습니까? 150만 원 벌금 받으셨죠? 네 답변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변하십시오. 네, 먼저 저희는 이 문제를 3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선거 때마다 이 문제를 상대당에서 제기했었고 그때마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하고 엄격하게 스스로를 체근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그것을 핑계대지 않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제 스스로를 계속 다져봅니다. 위원님의 소중한 질의 시간에 제 과거의 잘못으로 할애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은 국민의 중과실을 넘어서 사람을 다치게 한 중대 범죄입니다. 사람 다치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소명을 해주실 것을 아닙니다. 예 제가 선거 과정마다 소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별도의 소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인사를 좀 투명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서관 서지영 의원님 상세하게 정리해 주세요. 투명하게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인사수석도 계신데 앞으로 차후에 서지영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과 여부 좀 면밀하게 따져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현 조용해 주세요. 이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기도 고양 일산의 이기헌입니다. 예,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 소중한 시간 많이 지금 정해가 됐고요. 저는 김현지 비서관을 저는 잘 모릅니다만 계속 아까 서지현 의원님 또 얘기하셨는데 본인 질의 7분 중에 5분을 지시쇼, 대기쇼, 거부쇼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이제 그만하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껌딱지 쇼로 이제 끝내고요. 그냥 계속해서 국정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주일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좀 나왔는데요. 국정원을 상대로 한 그리고 정보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정보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쌍방울 대북송금사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4일날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김성태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방북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북한 이호남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제기됐습니다. 이 대북송금 관련돼서 김성태가 줬다는 70만 달러는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에서 리호남에게 전달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주장이죠. 하지만 리호남은 그 공식적으로 필리핀 입국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조 여권을 쓴 전력이 없었습니다. 또 주요 활동 무대가 중국 훈춘이었다는 점, 당시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필리핀이 아닌 중국이나 베트남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대북송금 70만 달러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호남에게 줬다는 등이죠. 김성태의 해외 불법 도박과 관련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좀 밝혀졌습니다. 김성태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고액 바카라 게임에 하다가 수십억의 빚을 졌고 이전에도 정키바라고 하는 불법 카지노에서 필리핀에서 거주하는 나 홍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기밥 운영자에게 수 7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이것을 갚았다라고 하는 갚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 김성태가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제공했다는 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이 새로운 500만 불이면 굉장히 대규모의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는데 전혀 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북한이 줬다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며 사실은 김성태 도박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주장은 근거도 없고 오히려 김성태가 불법 도박비 수십억 원을 탕진하고 이것을 갚는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위해 이현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라고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는 것이 의심이 됩니다. 만약 이거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불법 카지노와 연관된 국제범죄의 차기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쌍방울과 김성태 불법 도박 관련된 자료를 좀 대통령 비서실에서 신속하게 공개하고 이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4일날 국정감사에서 간사들끼리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정보위기는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국정원이 22년도에 특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 쌍방울 대북송과 관련돼서 이번에 특별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국정원이 검찰 조례를 제출을 요구에 응하면 일부 자료만, 그러니까 국정원이 검찰의 제출 자료를 요구에 응하면서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부서에서만 나온 자료들만 전달하고 경제 관련 부서에서 나온 자료들에 대해서는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저는 쌍방울 측이 북한의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이 있고 또 김성태 안부수가 대북 사업을 빌미로 해서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첩보가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윤석열 정권이 당시 국정원이 야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공한 것은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과 다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추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2년 국정원이 김성태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조사를 합니다. 최혁검사라고 하는 분을 감찰 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이분을 통해서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쌍방울은 대북교류협력법 위반을 했는데도 통일부가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이시원이 결론을 뒤집고 수사를 재개하라는 압력을 국정원에 다시 넣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계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23년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하루 전날인 10월 10일에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의 해킹에 취약하다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모태가 돼서 윤석열이 대한민국 선거는 부정선거다라고 하고 이것이 어쩌면 작년 12월 3일 날 계엄 때 바로 선관위에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을 보내는 이런 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은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점검을 했던 23년 8월과 10월 사이에 김규현 국정원장 그리고 백종원 국정원 3차장이 모처에서 안가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그리고 이상한 행안부 장관과 3, 4차례 회동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제보에 따르면 선관위 시스템 문제를 선관위가 직권조사 자체 조사로 수사 의뢰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검찰이 인지수사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들끼리 논의했다라고 하는 제보입니다. 결과는 이게 두도 적절치 않으니까 보궐선거 직전인 10월 10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도 당연히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새롭게 점검해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주신 지적들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국정원과 관련된 자료가 저희가 취득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좀 내부적으로 토론이나 법적 관계들을 확인하고 보고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국정원 감사 이후에 여야 간사들이 공개적으로 브리핑한 내용들입니다. 네. 일부 언론에 보도됐고 네. 일부 발췌 보도됐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간시 협상 APEC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위성락 우리 안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우리 대북 전단도 금지하고 확성기도 중단하고 그러면서 또 이북도 또 이렇게 함께 하답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4개월 좀 정도 이미 지났는데도 4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특별하게 지금 진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신이 또 이렇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한반도 평화를 좀 이끌겠다고도 말씀하셨고 원래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주전 선수보다 앞서 뛰면서 길도 안내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좀 북미 협상 어찌 될까 눈치 보다가 실제적으로 그 개성공단 뭐 아니면 금강산강 재개도 못했고 또 이산가족 상봉도 사실 못했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 APEC 기간에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페이스메이커로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계십니까? 네, 정부는 출범 이래 짧게 이야기해 주시죠. 긴장화나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해왔고요. 예. 북한의 부분적인 호응이 또 없기도 하지만 예.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하겠다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은 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난 4일에 국가정보원 국감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3월 달에 한미 연합훈련 이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이번 그 북미 대화가 잘 성사되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려면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한미연합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미연합훈련이 그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1년 365일 중에서 280일 정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북미 대화를 성사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을 좀 중단하거나 좀 축소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APEC 계기에는 북미 접촉은 없었는데 아직 여건이 그렇게 성숙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하겠다. 미국하고도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최고의 상태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문제 해결을 핵 전략 자산을 들여오는 데서가 아니라 저도 대화가 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선제적으로 좀 우리가 좀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좀 방안을 좀 찾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보실장님 하나 더, 예, 우리 APEC 고생하셨고요. 간시 협상도 고생하셨는데 깜짝 놀란 것은 핵 추진 잠수함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고 사실 또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필리 조선소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잠수함 건조가 이렇게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핵잠수함과 관련해서 한 번도 이렇게 공론화 과정하는 것을 보지를 못해서 저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좀 공론화할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이 문제는 사실 북한에 대한 억제력 차원에서 네. 검토가 된 건데요. 예. 북한이 이미 핵잠을 건조하고 있고 네. 또 우리가 그 대응하는 역량이 아직은 핵잠 없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핵잠을 갖추어서 억지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예. 국회에도 설명드리고 또 공론화하는 노력은 계속해 하여튼 나가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 우리에게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가, 전략자산인가 이렇게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뭐 장점은 뭐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망 시간도 길고 속도도 빠르고 제한 없이 작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한국은 이미 또 이렇게 초계기도 있고 AIP 잠수함도 있고 또
또 위성정보와 수중드론 연합 감시 체계를 통해서 SLBM 탐지 능력도 확보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태평양 한복판까지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한 척에 거의 뭐 1조 6천억에서 3조 원까지 든다며요. 맞습니까? 예. 네. 예. 그리고 또 운영 유지비도 상당 부분 많이 드는데요. 조금 이 핵주인 잠수함의 도입 이유가 혹여 미군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동맹 현대화 뭐 이런 추진에 적용된다면 여러 부분에서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한 염려하시는 부분도 감안하여 예. 앞으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비서실장님, 네. 우리 지금 APEC이 열리고 있던 10월 28일 날 우리 대구 성수공단에서 당국에서 갑작스런 단속이 있으면서 이주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이고 25세 여성인데 성수공단에서 일한 지 한 2주 만에 이렇게 추락해서 돌아가셨는데요. APEC 성공하고 이주 노동자 단속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는데 지금 정부가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이유로 9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주 노동자 강제 단속을 실시했고요. 좀 연례적으로 좀 실적 쌓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APEC이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토끼머리식으로 단속을 했는데 APEC이 열리고 있는 울산, 경주 이쪽에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9월 26일에도 울산에서 50명 정도 노동자들 체포하고 수갑 채우고 결박해서 데려갔는데요. 이렇게 출근 시간에 회사 앞에 대기하면서 이렇게 잡아가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미국 조지아에서 불법적으로 구금당한 노동자들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격분하고 항의했습니까? 그런 일이 버젓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이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인권이 침해되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놀림감을 받는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분노하시고 그 나라 간의 관계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으로 그분들을 다시 조사하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직접적으로 무더기로 해서 구분해서 네.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네. 그분들이 혹시 지금 구금된 분들이 있다면 좀 제대로 살펴보시고 네. 좀 다시 조치를 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 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한 기업인의 말을 인용을 했지만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잡아다가 남산의 나무에 묶어라. 죽이지는 말고. 기업인의 말을 이용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에 제목을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소치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한 1억 정도 하면은 이것을 실행에 옮길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채널의 댓글에 보면 현상금 걸면 한 사람 많다. 용감한 자 꼭 실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댓글들이 수없이 달립니다. 국가 원수를 위협하고 기업인의 말을 인용했지만 제목을 담가 보면 이거는 전한길이 극우 세력들에게 대통령을 위협하고 위해하고 시해하라고 하는 지침과 같은 것인데 이거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법적,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체류 중이면 미 당국과 협의해서 체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네,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동영상을 한번 봐주시죠. 이게 많이 방송된 계엄 당일날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쪽지를 주면서 지시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쪽지를 받아서 스스로 반으로 접어서 나가는 장면들이 보이시죠? 최상목 장관은 그동안 접힌 쪽지를 받았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뭔지도 몰랐다. 그렇게 오리발을 늘 내오고 있었고 수사망을 피했었고 내란 특검에 대한 참고인 조사만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저 쪽지를 받고 다음 화면 봐주십시오. 저 쪽지가 이 내용입니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고 그다음에 각종 보존금 국회 관련된 모조리 예산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자금 예산을 마련할 것. 이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최상목 총리가 이 메모를 받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쪽지를 받고 최상목 총리가 한국투자공사, 대한민국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자산 규모가 2,1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303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를 통해서 비상자금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의혹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수사가 진행된 바도 없고 내란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 바도 없습니다.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국회의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12.3 비상계엄과 연관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철저히 발본색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안도 감찰과 조사를 통해서 밝혀주시고 내란 특검에도 요청을 드립니다. 강제 수사에서 명백한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의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국투자공사의 비상자금 마련에 관련된 의혹에 관련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 확인해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또 보고가 있다면 의원님께도 상세하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 관저에서 주재한 두 차례 오찬 행사에 대한 진실을 좀 알고 싶습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 관저에서 여사 주최로 오찬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여사 자체로 오찬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김건희 씨는 두 차례, 22년 2월, 23년 10월 두 차례 했는데 보통 관저에는 셰프들이 일식, 중식, 일식, 한식, 양식, 일식 셰프가 있지요. 한식. 자체 셰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많아지면 지금 이 의원님이 주신 페이퍼를 보면 출장 오찬인데 이건 숫자를 아주 많이 불렀을 경우고 식사를 소소하게 하실 경우에는 요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2명, 29명을 초청해서 했는데 이 자체 셰프들을 활용하지 않고 한식의 집 셰프들을 불러다가 출장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이 한식의 집은 1957년도에 국내의 귀분을 위한 영빈관으로 설립된 이후에 지금은 고급 한식을 소개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초청 오찬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결제도 전액 현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금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분명히 개인 돈은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고 특활비를 썼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특활비는 이런 목적으로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정보 수사, 외교 등 특정 업무 수행에 대한 기밀 경보로 한정되지 않습니까? 네.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발본색원의 자세로 진실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요 사안에 대해서 관련해서 불법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오늘 부속실장에 대한 뭐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러는데 만약에 뭐 오전에 출석을 하더라도 이런 여러저러한 대통령께서도 지금 대기실을 내린 바와 같이 정말 필요하면 또 만약에 그때 상황 출석을 했더라도 그런 상황으로 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출석조차 막은 것이 국민의 힘이고 우리 민주당이 요청한 일반 증인조차도 그것 때문에 박혀 있는 것이 이것이 진실입니다. 네, 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용범 실장님. 예, 의원님. 예, 며칠 전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보니까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 말씀하시고 서울에 재개발할 땅도 많다 필요하면 농림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논의에 참석토록 하겠다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해당 장관들이 참여한다면 문재인 정부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이미 발표하고 진행하려 했던 지역들도 아마 개발을 위해서 예외로 두시진 않을 텐데 지금 이제 PPT에 나와 있는 저런 지역까지 포괄적으로 다 검토하고 계십니까? 뭐 뭐든 가능한데 다 후보지로 예, 알겠습니다.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이번 10.15 대책은 당연히 대통령께 보고하셨죠? 네. 서울 전역을 이제 규제 지역으로 하셨는데 누가 결정하신 겁니까? 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결정한 겁니다. 장관회에서. 아니 근데 부처들은 용산이 밀어붙였다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 번 쪼개서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 번에 다 하자.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뭐 그 논의 과정은 정부와 이제 대통령실이 같이 합니다만은 주무부처가 있습니다. 주무부처 지금 부동산 정책은 주로 실장님이 용산에서는 관할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누가 관할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은? 정책실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네, 정책실장이 말씀드린 대로 누구세요? 정책실에서 합니다. 실장님이시죠. 그런데 부처에서 정책을 기한하고 알겠습니다. 논의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처에서는 이렇게 해서 용산에 물어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데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관계장관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이에 대한 반응이 없으셨습니까? 뭐 정부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뭐 의사결정 과정 그런 걸 하지만 정책실이 부처와 협의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이에 대한 보고가 가타부터 되고요. 말씀이 없으셨어요? 서울 전역의 규제 지역이 되는데 관계장관 회의들이 관계장관들이 결정한 대통령께 사항입니다. 보고하셨다면서요?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했는데 거기에 이에 대한 대해서 대통령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뭐 대통령께 다 뭐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대통령께 보고됐으니까 정책이 결정됐겠죠. 그럼 대통령 이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어요? 뭐 관계장관들이 결정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이런 방법 말씀 안 하셨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계장관들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합의하셨다고 하니까 10.15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석 달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변동률의 1.5배 이상이 되면 지정이 됐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발표한 10월 전달인 9월에 통계를 넣어야 되는데 8월 넣으셨더라고요. 왜 9월 물가 통계를 안 넣고 8월 물가 통계를 넣으셨습니까? 아마 관계부처가 법령이나 조건에 전부 합당해서 판단했다고 들었고요. 지금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기준월에 통계가 완비되지 않아서 안 나올 때는 안 나와서 가장 근처 달을 쓰는 걸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용산에서는 그럼 9월 물가 통계를 15일 날 모르셨어요? 그런 사항은 부처들이 판단합니다. 그 물가 통계는 10월 2일 날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주택 사항도 가격, 부처가 합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 통계를 안 받으십니까? 부처가 오는 사항을 그럼 실장님은 그러면 주택 가격 월간 주간 보고가 있잖아요. 그거 안 받으세요? 국토부에서 받습니다. 국토에서 받으시죠? 예. 그럼 보통 15일 날은 주택 가격이 월간 동향이 나오는데 언제쯤 받으십니까, 보통? 국토부에서 보고하면 아마 뭐 국토부에서 받은 그 시점에 영산에도 이게 옵니다. 보통 15일 날 나온다고요. 15일 날 오후 2시에 월간이. 발표가 되죠. 오후 2시 발표지만 목요일 그 날 새벽에 오후 2시에. 그렇죠. 그렇지만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거 엠바고 걸고 나오는 거고요. 아침이면 모든 기자까지 다 아시는 거고. 그리고 실장이 주택법 7조 2에 보면 이렇게 국민의 재산권을 건드리는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법 아십니까?
그 지난 정부의 그 시점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지금은 절차에 따라 삽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분명히 10.15 대책 지으면서 아파트 상승 압력이 뚜렷하다고 페북에 쓰셨어요. 그럼 부처가 다 알고 나면 어떤 근거로 이걸 아파트 상승 압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다 양보해서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처분일이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처분의 처분일을 모르세요? 10월 15일 날 발표했는데? 발표했는데 아마 그 주정심하고 며칠 후에 아마 저기 발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6일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가르쳐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책인데 실장님이 지금 처분일도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처분일은 주택가격 동향은 이미 15일에 발표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동향, 주택 가격 동향 이미 법적 요건 갖춰지는 게 바로 처분일을 기준으로입니다. 그럼 15일에 다 발표가 됐어요. 이 일은 물가가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 이거를 확인도 안 하고 바로 밀어붙여서 이것 때문에 엉뚱하게 M1 주민분들이 10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1.500을 넘지도 않았는데도 말이죠. 분명한 위법이죠. 이 위법을 모르신 겁니까? 모른 척합니까? 왜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 실장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 제일 중요한 통계를 왜 그걸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죠? 의원님,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소송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처가 이제 대응할 겁니다. 그 시장님 이렇게 책임을 넘기시면 안 돼요. 시장님 지금 부동산 정책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공급에 대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하겠다면 이 정도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이건 주민들의 조세 정책으로 직결됩니다. 바로 실장님의 전공인. 이렇게 되면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이 되면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전면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거면 더 꼼꼼하게 보셔야죠. 위법이 없는지 법령 위반이 아닌지. 그런데 지금 이번 10.15 정책으로 인해서 조정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라는 1.5배라는 건 법령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습니다. 이걸 정부가 국토부가 만들어서 1.5배라 쳤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자 PPT 내주시겠어요? 여기는 이분들이 뭐가 죄입니까 지금? 은평, 중량, 금천, 강북, 도봉, 수정, 중원, 수원, 팔달, 장안, 의안 주민들 지금 여기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 지역구가 거의 다 여기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앉아서 그대로 당한 거예요. 정부 정책을. 어떻게 이런 폭력적인 행정처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실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정부에 소송을 걸게 될 겁니다. 이거는 위법한 대책이었고 이 위법한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수정하고 지금이라도 해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하실 수 없는 법적인 소송을 당하시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10.15 대책 지금이라도 처리할 생각 없으세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 중에 더 필요한 사항은 또 국토부나 이런 사항 이런 데서 추가적으로도 확인을 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일어난 일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부를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무리하고 이런 어설픈 대책 실장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대통령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관계장관이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8시 50분까지 아니요, 제가 하는 거예요. 6시 반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연장한 겁니다, 사실은. 됐습니다. 예. 예. 8시 반까지 정의하겠습니다.